저는 강남에 빌딩이 두 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저를 경비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 빌딩 두 채, 제 명의입니다. 2026년 겨울 강남구 한 아파트 경비실. 저는 지금 경비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남구 어느 아파트 경비실. 저는 오늘도 이 작은 유리창 안에 앉아 있습니다. 경비복 깃을 여미고 주민 차량 하나가 들어오면 고개를 끄덕이죠. 그게 제 아침 인사입니다. 벌써 26년째 하는 인사예요. 저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눈빛을 합니다. 불쌍하다는 건지 무심하다는 건지. 70 넘은 노인이 새벽에 경비 서고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강남에 빌딩이 두 채 있습니다. 직접 산 건 아니에요. 제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명의에 있습니다. 지금 이 경비복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신분증, 그 이름 앞으로 등기가 나와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처가 덕분입니다. 더 정확히는 장모님 덕분이에요. 아내 복 정확히는 장모님 복이라고 해야 맞겠죠.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처음부터 복처럼 느껴진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복 때문이기도 했으니까요. 장모님 이름은 박순례입니다. 1928년생.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는 강남에서 알아주는 분이었죠. 부동산 감각이 있었고 말씀이 많았고 무엇보다 사위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제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박순례 여사는 자산을 말로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식탁 앞에서 얼마짜리 땅을 어디서 샀는지, 아는 사람 소개로 어떤 아파트를 잡았는지 그 이야기를 꼭 하셨죠. 상대방이 듣기 불편하든 말든 일단 말을 꺼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맞장구도 안 쳤고 감탄도 잘 안 했어요. 그냥 국 떠서 밥 먹고 수저 내려놓고 조용히 과일 깎는 걸 도왔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박순례 여사는 아내 순이에게 눈빛을 보내셨어요. 말 없는 사위 옆에서 뭔가를 참고 있는 그 눈빛이요. 순이는 그 눈빛을 통역해서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요. 어머니가 당신이 너무 무뚝뚝하다고 하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핸들 잡고 앞만 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해야 할 말을 몰랐습니다. 처갓집 자산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걸 저는 진짜로 몰랐어요. 시골 출신 월급쟁이가 강남 빌딩 이야기에 감탄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던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사위로서 뭔가 모자란 사람이 됐습니다. 박순례 여사 기준에서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체면을 모르는 사람. 돈 앞에서 눈빛이 바뀌지 않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경비실에서 저는 아무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셨어요. 75살인데 아침에 먹는 약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부분이죠. 빌딩 두 채보다 그 사실이 더 뿌듯합니다. 제가 저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 빌딩은 장모님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몸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저는 1951년생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태어났죠. 총소리는 못 들었지만 전쟁이 남기고 간 것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경북 어느 산골 마을이었어요. 봄이 되면 쌀이 떨어졌죠. 보릿고개라는 말, 요즘 사람들은 책에서 읽는 말이겠지만 저한테는 몸이 기억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멀건 죽을 쑤시면 그게 한 끼였어요. 배고프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더 힘들어지는 게 싫었거든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정말로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해지고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도 별말이 없으셨죠.
밥 드시고 담배 한 대 피우시고 주무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하루였어요. 근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나가셨고 몸이 안 좋아도 나가셨어요. 제가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를 한 번 보셨어요. 그리고 짧게 말씀하셨죠. 멈추면 더 힘들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덧붙임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멈추면 더 힘들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한참 나중에야 알았죠. 아버지는 그렇게 일해도 가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어린 저한테는 이상하게 보였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그때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몸으로만 일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요. 그 생각이 공부를 붙잡게 만들었어요. 학교까지 걸어서 40분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발이 젖었어요. 그래도 갔죠. 결석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수학 문제가 풀릴 때 한자를 외웠을 때 그 순간만큼은 배고픔이 잠깐 잊혔어요. 공부가 즐거웠다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루틴이었죠. 근데 그때는 루틴이라는 말도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나가는 게 당연하듯이 저도 매일 학교 가는 게 당연했던 거였죠. 집에서 배운 겁니다. 말로 배운 게 아니라 보면서 배운 거예요. 1969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집에 돈이 없었고 그걸 모르는 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졸업장 들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도 다녔고 자빌도 했죠. 틈틈이 행정 관련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서류 처리, 회계 기초, 타자. 지금 생각하면 소박한 기술들이지만 그때는 그게 계단이었습니다. 조금씩 밟아 올라가는 계단이요. 1977년 26살에 병원 행정직에 취업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병원이었어요. 원무과에서 서류 정리하고 접수 보조하고 장부 맞추는 일이었죠. 첫 월급 봉투를 열었을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시골 아이가 서울병원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 그게 그때 저한테는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봉투를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새벽에 나가시던 아버지. 멈추면 더 힘들다던 아버지. 아버지는 평생 몸으로만 버티셨는데 저는 그 계단을 조금 다르게 올라왔다는 게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한 건지 감사한 건지 그 감정이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절약형 인간입니다. 원래부터요. 쓸 때는 쓰되 쓰지 않아도 될 곳엔 안 썼어요. 외식은 거의 안 했고 술자리도 딱 필요한 만큼만 나갔습니다. 제 하루를 제가 관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흐트러지는 게 싫었죠. 누군가는 그걸 답답하다고 했고 고지식하다고 했습니다. 박술래 여사는 나중에 재미없다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아버지한테서 왔어요. 말없이 매일 새벽에 나가시던 그 아버지한테서요. 아버지는 저한테 루틴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루틴을 배웠어요.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75인데 아침에 먹는 약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산골짜기 새벽에서 시작된 겁니다. 1979년 28살에 결혼했습니다. 선으로 만났어요. 병원 동료가 소개를 해줬죠. 상대방 집안이 서울 사람이고 형편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형편이 괜찮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었거든요. 시골 출신 월급쟁이한테 서울 형편 좋은 집안이란 건 그냥 막연한 단어였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 나갔을 때 상대방이 김순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고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꾸미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밥을 먹으면서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지만 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 저한테 결혼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싶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그 다음 자리였습니다. 박순례 여사를 처음 만난 날이에요. 순이 어머니, 그러니까 제 장모님이 되실 분을 뵈러 순이네 집에 갔습니다. 강남은 아니었고 그때는 서울 외곽 쪽 아파트였어요. 들어서는데 집이 깔끔했습니다. 딱 봐도 살림을 잘하는 집이었죠. 박순례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었습니다. 표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를 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고 눈금을 읽는 그런 눈빛이요. 저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 괜히 손이 어색해졌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식사 자리에서 박순례 여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다닌다고 했죠. 거기서 오래 있을 생각이에요. 저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어요. 박순례 여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를 더 기대했던 것 같았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라든가.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이루지 않은 걸 말로 먼저 풀어놓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냥 하면 되지 왜 말을 먼저 하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뭔가 어긋난 느낌이 들었어요. 나쁜 자리는 아니었는데 뭔가 제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느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묘한 어색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결혼은 그해 가을에 했습니다. 박순례 여사는 결혼식 준비 내내 주도권을 쥐고 계셨어요. 어디서 할지, 어떻게 차릴지, 누구를 부를지. 순이가 뭔가 의견을 내면 박순례 여사가 한마디로 정리했죠.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이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원래 그런 자리에서 말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처갓집 일에 제가 끼어드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박순례 여사 눈엔 그게 또 답답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순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당신은 왜 의견이 없냐고 하셨다고. 사위 될 사람이 너무 조용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조용한 게 왜 흠인가? 시끄럽게 구는 게 능력인가? 근데 박순례 여사한테는 그게 능력이 맞았어요. 말을 잘하고 자리에서 존재감을 내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그게 박순례 여사가 사위한테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장모님이 강남 쪽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1980년대 초였어요. 강남이 막 개발되던 시절이죠. 박순례 여사는 그 타이밍을 잡으셨어요. 아는 사람 소개로 아파트 두 채를 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식탁에서 하셨는데 저는 그냥 밥을 먹었어요. 대단하시네요. 한마디는 했습니다. 근데 표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박순례 여사가 순이를 한번 보셨죠.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저 사위는 왜 저러냐 그 뜻이었어요. 사람은 말로 자산을 공개합니다. 박순례 여사는 그걸 확실히 아는 분이셨어요. 가진 걸 말해야 인정받는다고 믿으셨죠. 근데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굳이 말하는 게 왜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자산이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배웠죠. 나는 월급쟁이 체질이다. 그 말을 저는 속으로 늘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 월급으로 내 식구 먹여 살리고 남한테 손 안 벌리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박순례 여사 기준에서 그건 충분하지 않았어요. 더 크게 벌어야 하고 더 넓게 보여야 하고 더 많이 말해야 했죠. 그 간극이 좁혀지는 날은 결혼 생활 내내 오지 않았습니다. 1997년 가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경제 위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환율이 올라가고 기업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죠. 저는 그때 병원 행정직을 20해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원이 망하겠어. 그런 아니란 생각이 있었죠. 근데 병원도 흔들렸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복도에서 봤어요. 한참을 서서 읽었죠.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머리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20회 넘게 다닌 직장이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 건지 아닌지. 그 경계가 너무 흐릿했어요. 결국 퇴직을 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지만 솔직히 희망은 없었어요. 등이 떠밀렸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죠. 손에 쥐어보니 숫자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모인 돈이니까요. 그때 제가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문구 도매업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같이 하자고 했어요. 학교, 학원, 사무실에 문구 납품하는 거였죠. 수요는 있다고 했고 유통망만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투자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요. 뭔가를 걸고 승부를 보는 게 체질에 안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달랐어요. 나이가 40 중반이었고 퇴직금이 손에 있었고 이대로 다시 직장을 구하자니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죠. 박순례 여사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장모님이 처음으로 저를 다르게 보셨어요. 그래, 사내가 그 정도는 해봐야지.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재미없는 사위 소리 들었던 제가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댔어요. 유통망이 생각처럼 열리지 않았고 학교 납품은 이미 자리 잡은 업체들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같이 하자던 사람은 반년도 안 돼서 발을 뺐어요.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버텼어요. 미련하게. 순위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도 했어요. 근데 저는 듣지 않았죠. 지금 그만두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퇴직금 날리고 사업도 말아먹은 사람. 그 꼬리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1998년 말에 결국 접었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싫습니다. 지금도요. 그냥 많이 잃었다고만 하죠. 박순례 여사가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처음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뭔가 하셨으면 받아치기라도 했을 텐데. 박순례 여사는 그냥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죠. 나중에 순이한테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딱 그 말이었습니다. 처가 도움도 그때 끊겼어요. 그 전까지는 명절이면 뭔가 챙겨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크지 않아도요. 근데 사업 말아먹고 나서는 없었죠. 대놓고 뭔가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게 또 박순례 여사 방식이었어요. 말없이 보여주시는 것. 자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순이 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장모님 앞에서도 어디서도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어요. 밥은 먹었지만 맛이 없었고 잠은 잤지만 자고 나도 피곤했습니다. 그 시절 제 얼굴이 어땠는지 거울을 잘 안 봤어요. 2000년이 됐습니다. 지인 소개로 경비 자리가 났어요.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래 망설일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냥 갔습니다. 첫날 경비복을 입었을 때 거울을 봤어요. 이상하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더 잃을 게 없으니까요. 바닥을 찍으면 방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 저는 그날 속으로 결심했어요. 나는 멈추지 않겠다.
크게 다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떠들썩하게 각오를 다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제 안에서만 한 말이었죠.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26년 동안요. 저는 지금 75입니다. 나이를 말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아직도 일하세요라고 하거나 건강하시네요라고 하거나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제 하루는 단순합니다. 밤 10시에 잡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죠. 경비 근무를 나가고 돌아와서 까치발 운동을 합니다. 식사는 과하지 않게 먹고 술은 거의 안 마시고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특별한 게 없죠. 근데 그 특별하지 않은 것들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 번 한다고 몸이 바뀌지 않아요. 1000번, 2000번 반복해야 몸이 기억하죠. 저는 그걸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거였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에 익힌 절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냥 남아 있었던 거죠.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 실감이 납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대예요. 근데 지금 상태가 다들 달라요. 고혈압 약 먹는 친구, 당뇨 약 챙기는 친구, 협착증으로 허리 못 펴는 친구. 한 명은 연골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매일 아침 약을 5알씩 먹는다고 했어요. 종류를 세어서 말하더라고요. 자랑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무 약도 없거든요. 아직까지요. 고혈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온 적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소리도 들었죠. 협착증 증세도 있어요. 연골도 일부 닳았습니다. 검사 결과만 보면 뭔가 나올 만한 나이인 게 맞아요. 근데 약 처방이 안 나옵니다. 의사가 말하더군요. 수치가 관리 범위 안에 있다고요. 생활 습관이 잘 돼 있어서 약까지는 필요 없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별 반응을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경비실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눈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저를 지키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돈이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빌딩이 지킨 게 아니었어요. 밤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고 까치발 들고 야식 참고 그 작은 것들이 이 몸을 여기까지 데려온 거였습니다. 까치발 운동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요. 시작한 건 한 15년 됐습니다. 경비 근무 중에 오래 서 있다 보니 종아리가 자주 뭉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병원에서 물었더니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했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요. 사람들이 볼 때도 했어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다는데 뭐가 창피해요. 그때는 운동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순이가 처음엔 웃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닭처럼. 그랬죠. 저는 대꾸 안 하고 계속했어요. 지금 순이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오히려 본인도 따라 하더군요. 말은 안 하지만요. 술을 거의 안 마시는 건 원래 체질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도 술자리가 불편했어요. 분위기 맞추려고 억지로 마신 적은 있지만 즐겁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나서는 더 안 마셨어요. 그 시절에 술 마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무너진 사람이 술까지 가까이 하면 진짜 끝이 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밤에 배가 고파요. 편의점이 가깝고 컵라면 냄새가 나고 동료들이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안 먹었어요. 처음엔 의지로 참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몸이 적응한 거죠. 습관이 된 겁니다. 루틴이라는 게 처음엔 고통입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해져요. 그 지점을 넘어야 진짜 습관이 됩니다.
저는 그 지점을 사업 실패하고 나서 넘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오히려 지키는 게 생겼습니다. 내 몸, 내 하루, 내 루틴. 박술래 여사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는 참 고지식하게 산다고. 그 말이 칭찬인지 핀잔인지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고지식하게 산 덕분에 지금 약이 없으니까요. 동창회를 처음 나간 게 50대 초반쯤이었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경비일 시작한 지 몇 년 됐을 때였어요. 솔직히 그 자리가 두려웠습니다. 싫었다기보다 두려웠어요. 누가 뭘 한다더라, 어디 살더라, 얼마 번다더라. 그런 말들이 오가는 자리잖아요. 저는 경비원이었고 사업 말아먹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안 나가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숨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나갔죠. 어깨 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 시절 동창 모임에서 저는 주로 듣는 편이었습니다. 김태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말이 많았던 친구인데 어른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제조업으로 사업을 해서 한때 꽤 잘 됐습니다. 모임 때마다 차 이야기, 골프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컸죠. 어느 모임에서 김태식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제철이 너는 아직도 경비야.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죠. 근데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들이 기억납니다. 불쌍하다는 건지 어색하다는 건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그 눈빛이요. 저는 웃었어요. 응, 아직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죠. 그냥 술잔을 들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봤어요. 속이 쓰렸습니다. 안 쓰리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요. 찔렸는데 쓰러지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며칠을 앓았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버스에서 내려서 그냥 걸었어요. 평소처럼요. 그 차이가 저한테는 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창 모임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얼굴이 하나둘씩 변했죠. 김태식이 먼저였습니다. 허리 수술을 했다고 했어요. 척추 쪽이라고요. 한동안 모임에 못 나오더니 지팡이 짚고 나타났죠. 자리에 앉을 때 끙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 크던 친구가요. 식탁에 앉아서 예전처럼 골프 이야기를 꺼내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골프채를 잡을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면서 하는 말이었죠. 이정호는 당뇨가 심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내더군요. 작은 봉투가 아니었어요. 지퍼백이었습니다. 안에 약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알약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노란 것, 흰 것, 동그란 것, 긴 것. 이정호가 밥 먹기 전에 그걸 하나씩 꺼내서 나열하는데 그게 마치 식전 의식 같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하는데 저는 그 손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박명수는 심장 쪽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활달하던 친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웃기는 하는데 예전 그 웃음이 아니었죠. 뭔가를 조심하는 웃음이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웃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약이 없었거든요. 꺼낼 봉투가 없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나열할 알약이 없었어요. 그냥 숟가락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어느 해 모임 자리가 파할 무렵이었어요. 친구 하나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제철아, 얼굴이 좋아졌다. 진짜로요. 그러자 이정호가 약봉투를 챙기면서 거들었어요. 얘 약 안 먹는다며. 진짜야. 테이블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50대 초반 그 모임에서 저를 보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불쌍하다는 눈빛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죠. 뭔가를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날 동창 모임에서 자산을 공개한 건 말 많던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가 공개했고 지퍼백이 공개했고 조심스러운 웃음이 공개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손이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날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어요. 약도 진단서도 변명도요. 박술래 여사, 저도 이제 자산 공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만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오래 갑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봉투예요. 현금 봉투요. 자식들한테 줄 것, 손자, 손녀들한테 줄 것, 따로따로 챙겨놓습니다. 순이가 가끔 말해요. 당신이 왜 줘요? 애들이 드리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습니다.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쥐어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겁니다. 작년 명절에 손녀 생일이 겹쳤어요. 큰아들 딸인데 이름이 지은이입니다. 12살이 됐죠. 저는 따로 봉투를 준비했어요. 100만 원 넣었습니다. 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많지 않아요. 지은이가 크고 나서 그 돈이 뭔지 알게 될 때쯤이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남겠죠.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기억을 남기는 겁니다. 명절 자리엔 사돈도 옵니다. 큰아들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에요. 이름은 최병관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벤츠를 타고 오시죠. 검은 벤츠 큰 거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설 때 소리가 다릅니다. 조용하고 무겁고 단단한 소리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죠. 최병관 씨는 좋은 분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박순례 여사랑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가진 걸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는 거요. 식탁에서 요즘 경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본인 사업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리를 채우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말이라도 하나 얹으라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잠깐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한 번의 눈빛에 작아졌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했습니다. 안 치는 거죠.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최병관 씨가 저한테 직접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아직 경비 일하신다고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설명 안 해도 되니까요. 저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최병관 씨 벤츠 옆에 세울 차가 없어요. 버스 타고 지하철 한 번 갈아타고 왔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창피했어요. 사업 실패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그런 자리가 불편했죠.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게 얼굴에 쓰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저는 현금이 있습니다. 조용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강남 빌딩 2채가 제 명의입니다. 26년 동안 경비 월급을 모은 것, 처가에서 넘어온 자산이 정리된 것, 빌딩 임대 수익이 쌓인 것, 다 합쳐서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위도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한 숫자를 말한 적 없어요. 강남 빌딩 2채가 최병관 씨 벤츠보다 비싸죠. 아마 몇 배는 비쌀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식탁에서 꺼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 박술래 여사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하셨겠죠. 사위, 그걸 왜 말을 안 해?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알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박순례 여사 방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지요? 최병관 씨가 저를 다르게 볼까요? 아들이 더 좋아할까요?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더 사랑할까요? 지은이는 봉투 받고 나서 저한테 꼭 안겼습니다. 말없이요. 그냥 와서 안겼어요.
12살짜리가 말없이 안기는 게 100만 원짜리 봉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좋아서 안긴 거겠죠. 그게 충분했습니다. 벤츠를 타지 않아도 식탁에서 건물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12살 손녀가 말없이 안겨오는 그 무게가 저한테는 충분했어요. 그 무게를 느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꼭 보여줘야 생기는 건 아니구나. 지켜내는 것, 묵묵히 쌓아온 것,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26년 경비복 입고 지켜낸 자존심이요. 오늘도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셨어요. 약은 없습니다. 경비실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봤죠. 2026년 겨울 하늘이에요. 차갑고 높고 맑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경비복깃을 여미고 걸었어요. 빠르지 않게, 느리지도 않게. 제 걸음으로요. 이 길을 26년째 걷고 있습니다. 처음 이 길을 걸었을 때는 49이었어요. 사업 말아먹고 퇴직금 날리고 장모님 눈치 보던 그 시절이었죠. 그때 이 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발이 앞으로 나가는데 마음은 자꾸 뒤를 봤어요.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부족한 건가? 그 질문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느 날 문득 그냥 걷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 질문 없이요. 그날이 제가 진짜 자유로워진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순례 여사 생각이 명절마다 납니다. 장모님은 틀리지 않으셨어요. 그 안목이 없었으면 이 빌딩도 없었겠죠.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장모님 방식으로는 못 살았을 거예요. 말로 보여주고 체면을 지키는 방식으로는요. 그건 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살았어요. 조용하게, 묵묵하게, 멈추지 않고요. 순이가 가끔 묻습니다. 언제까지 나갈 거예요, 경비일이요? 저는 창밖을 잠깐 보다가 말하죠.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요. 순이가 한숨을 쉽니다. 못 말린다는 한숨이에요. 맞습니다. 못 말려요. 강남에 빌딩 2채 있고 현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를 지킨 게 아니에요. 돈이 저를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고 까치발 들고 야식 참고 경비복 입고 걸어가는 것. 그 작고 반복적인 것들이 모여서 75세 이 몸을 만들었어요. 돈보다 오래 가는 건 습관입니다. 저는 그걸 26년 동안 몸으로 살아냈어요. 오늘도 경비실 유리창 안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그냥 늙은 경비원으로 보겠죠. 괜찮습니다.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남긴 말, 멈추면 더 힘들다. 그 말을 저는 평생 지켰습니다. 장모님은 자선을 말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자선을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빌딩은 장모님이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제가 남겼습니다. 저는 아직 먹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멈추면 더 힘들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 두 발로 서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신가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진심을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